자, 이제 12번 개정사항부터 보도록 하죠. 12번. 13페이지, 유인물. 자, 13페이지 내용은요. 자, 요거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 즉시삼각 의제 대상 추가라는 건데, 이게 원래 즉시삼각 의제 규정이긴 하거든요. 우리 생산설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시설 개체, 기술 낙후 사유로 인해서 생산설비 폐기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거 폐기 손실 계상을 하면 그거 송금으로 인정을 하죠. 직위상각 의제 특례거든요. 특례. 직위상각 의제 특례에 뭐가 있냐면 뭐 수선비 같은 게 있잖아요. 소액 수선비. 흐름상으로 이게 법 규정은 그쪽에 잡혀 있는 거라 가지고 우리 소액 취득자산, 소액인 취득자산, 이게 취득 단계에서 소액인 케이스. 소액 취득자산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는 경우, 단기 사용자산 이런 거 직위상각 의제 특례가 적용되고, 또 보유 단계에서는 소액 수선비 금액이 좀 소액인 케이스. 소액 수선비는 뭐 감가상각비에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주기적인 수선비,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비. 요 소액 수선비는 뭐 종종 규정 이게 중요해요. 원래 이거는 맡긴 게 아니니까. 소액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전재순의 5% 이런 거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600만 원 그런 기준. 뭐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거니까 맥시멈으로 해서 600만 원이라는 금액과 전재순의 5%. 전재순 뭔지 아셔야 돼요. 전재순은 뭐 제 수업 들으셨으면 다 아실 건데, 전재순은 정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순액 얘기하는 거죠. 정기말 재무상태표상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장부가 순액, 취득가에서 감누를 뺀 거예요. 감누를 뺀 그 장부가의 5%예요. 재무상태표 상의 금액이라 가지고 이거 외우셔야 되죠. 전재순의 5% 하고 600만 원 하고, 둘 중에 큰 거에 미달해야지만 소액으로 봐가지고 이걸 비용 계상하면 전액 송금으로 인정을 해줄게. 감가상각비로 안 볼게라는 거죠. 소액이 아니면 감가상각비로 보자라고 해가지고 감가상각 시부인 직위상각 의제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요 폐기하는 경우에 생산설비가 있죠. 여기 생산설비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나 추가된 거예요. 요거 생산설비 같은 경우에는 기술 낙후, 시설 개체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폐기 손실을 회사가 계상을 하면 그거 송금으로 다 인정을 해줄게. 감가상각비로 안 볼게라는 거예요. 지금 처분한 시점이 아니죠. 미실현된 거예요. 처분해가지고 뭐 돈 들어오고 뭐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가지고 미실현된 손실인데도 불구하고 폐기 시점에 특별히 요거 송금 인정해주겠다. 감가상각 시부인도 안 하고 그렇게 송금 전액으로 인정해주는 케이스고, 이때 뭐 1,000원이라는 비만 계정, 제가 생천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생천, 생산설비 1,000원. 왜냐하면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잊지 말자 계정 1,000원 남겨둬야 돼요.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송금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1,000원은 언제? 실제로 처분하면, 실현되면 그때 가서 1,000원 마저도 송금이 되는 그런 개념이었죠. 여기 하나 추가. 요 시설물 여기 하나 들어왔는데, 요게 소득세법에서 있는 규정을 법인세법에 들고 온 거예요. 지금 법인도 힘들고 사실 개인도 힘들고 둘 다 힘들거든요.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 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때도 손실 나는 거죠. 생산설비 폐기 손실, 이것도 손실이고, 시설물을 사업의 폐지, 지금 사업이 망해가지고 폐지를 하고 원상복귀를 하려고 이렇게 시설물을 뜯어냈다는 거죠. 아직 시설물을 처분하기 전이에요. 처분하긴 전인데 지금 철거를 한 상태라고 하면 그 손실을 좀 조기에 송금으로 인정해줄게. 계상을 하면. 요거 결산 조정이에요. 결산 조정 사항이라 가지고 회사 선택적으로 계상을 하면 조기에 아직 처분하기 전이라고 해도 송금으로 인정을 할게. 다만 처분 전이니까 비만 계정 1,000원은 남겨도 라는 거죠. 그리고 사업장 폐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업장 이전도 있어요. 사업장 이전. 임대료가 너무 비싼 경우에 좀 이전할 수가 있겠죠. 사업은 잘 안 되는데 임대료만 계속 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전했을 경우에도 사업장 원상 복귀를 해놓고 가야 돼가지고 그때 시설물 철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직 처분하기 전인데 그 철거하는 경우에 그 손실을 송금으로 계상하면 인정해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뭐 말문제로 사업의 폐지의 경우에는 뭐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사업장 이전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는 거, 폐지도 되고 이전도 되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갖고 가시면 되는 부분이고, 얘도 1,000원 있어요. 요거는 뭐 시설물인데 뭐 사업장 이전, 폐지 그거랑 좀 관련되어 있으니까 4,000으로 할게요. 4,000. 4,000으로. 자, 4,000으로 하겠습니다. 생천 4,000. 1,000원 남겨두고 2,000원 또 나중에 처분하면 그때 가서 송금. 요거마저도 송금이 되겠죠. 뭐 4,000만 땡겨줘 이런 말도 있으니까 4,000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4,000 땡겨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천 4,000. 그렇게 외워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3번 같은 경우에 별거 없어요. 대송금, 송금, 불산입되는 가지급금 등의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 명확화라고 해서 요 대송금, 송금, 불산입 대상 업무 무관 가지급금 있죠. 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 시점은 대여 시점 기준으로 한다. 원래부터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명문화 시킨 것 뿐이에요. 대여 시점. 우리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그런 거 산정할 때도 대여 시점 현재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그런 걸 산정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특수관계인에 대한 건지 그런 것도 판단 시점이 대여 시점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명확하게 문구로 추가한 것 뿐이고요. 원래부터 그렇게 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에는 대손 사유에 요 사유 하나가 추가가 된 겁니다. 결산 조정 사항이 추가가 된 거고요. 대손 사유가 신고 조정 사항이 있고 결산 조정 사항이 있죠. 그 물품의 수출, 외국으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 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거의 뭐 개정 이유가 나오죠. 해외 채권의 대손 처리 시 납세 협력 부담 완화하겠다. 그래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이렇게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요. 떼인 거 맞구나. 요거 비용으로 계상하면 송금 인정해 줄게.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실제로 신고 조정 사항이 몇 개 안 돼요. 대손 사유 중에 신고 조정 사항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결산 조정 사항이 많거든요. 신고 조정 사항을 차라리 외우세요. 그리고 나머지 다 결산 조정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고 조정 사항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소멸시효 완성. 요 신고 조정 사항이죠. 비용 계상 안 해도 송금 산입해 줄게. 신고 조정으로 소멸시효 완성이 들어가 있고 또 회생 계획 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 그걸로 인해서 해수 불능이 확정된 거. 면책, 해수 불능 뭐 이런 표현이 좀 있어야 돼요. 면책이라는 표현, 회생 계획 인가의 결정 이런 표현. 그런 걸 좀 주의하시면 돼요. 소멸시효 완성. 그리고 회생 계획 인가의 결정, 면책 결정. 면책이라는 표현이 좀 있거든요. 면책. 면책이라는 표현이 좀 있고 그리고 경매 취소 이런 것도 있어요. 경매 취소. 면책이라는 표현이 두 군데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면책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요거는 신고 조정 사항인가 보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법원의 면책 결정이라든지 그런 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경매가 취소된 채권. 요걸 차라리 외우시고 나머지는 다 밀어넣기 하세요. 결산 조정 사항으로서. 결산 조정 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요거 하나 더 추가가 돼가지고 더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조정 사항이 별거 없으니까 요 신고 조정 사항을 차라리 외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요 키워드 위주로 좀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15번 상장 주식 시가 산정 방법 합리화. 요 상장 주식이 되게 종전에 이상하게 되어 있긴 했거든요. 실제로도 요거를 합리화 시킨 겁니다. 원칙은 우리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서 이게 부당한 거래냐, 고가 매입, 저가 양도 이런 게 일어났을 경우에 부당하냐, 부당하지 않냐. 그 기준은 시가 기준으로 이게 저가 양도인지 고가 매입인지 판단을 하잖아요. 시가라고 하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하고 거래된 가격이라든지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든지 그런 게 시가의 컨셉이죠. 시가가 없으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 가액으로 가는 거고요. 감정평가 가액이 또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가액으로 가도록 되어 있죠. 요거 보충적 평가 가액으로. 근데 주식은 어떤 규정이 또 중요했냐면 이런 게 좀 중요했었죠. 시가가 불분명하면 절대 감정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게 주식이었어요. 주식은 요게 또 시험에 잘 나왔던 부분이니까 뭐 종전에 있던 규정도 같이 좀 챙겨가시고요.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를 적용한다. 그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게 안 되고 주식은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 가액으로 합니다. 감정가 안 된다는 게 좀 중요했던 규정이고요. 요 주식의 경우에는 요 시가 같은 경우에 과거에 어떻게 되었냐면 장내 거래 같은 경우에도 장내 거래
뭐 장내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있죠. 상장 주식. 그거 같은 경우에도 시가를 뭐라고 했냐면 거래일의 최종 시세 가액으로 했었어요. 장내 거래.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도 그냥 무조건 상장 주식은 요 거래일의 종가를 한 거죠. 근데 지금 뭐 주식이 되게 주가가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죠. 요즘에 뭐 주식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을 안 해가지고 저는 엄청 후회를 하고 있어요. 원래 조금 하다가 요즘 들어서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지금 엄청 올라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 기분 좋으실 것 같더라고요. 이제 좀 대기업 걸로 주식 사놓으셨으면 지금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종가는 이제 3시에 장 마감하고 종가가 나오는 건데 이게 사실은 하루에도 오전에 막 올랐다가 한 12시, 1시쯤에 막 내렸다가 이렇게 다시 한 2시쯤에 올랐다가 마감할 때는 이렇게 마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주가가 하루에도 엄청나게 막 10%씩 20%씩 올랐다가 뚝 떨어졌다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시세 가액으로 하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렇게 막 올랐다가 내렸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장 마감할 때는 이 금액이었어요. 요 금액. 마감할 때는. 근데 거래가는 뭐 예를 들어 이 금액이었다는 거죠. 거래가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시가인데 이렇게 거래를 하면 고가로 팔고 누구한테 이제 고가로 이제 매입하고 누구는 고가 매입하고 누구는 고가로 팔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만약에 이거 사간 사람이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면요 부계부가 적용될 여지가 있었죠. 근데 물론 유가증권 시장에서 특수관계인이 사가는 케이스는 없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불특정 다수 간에 주식을 이렇게 매매 거래를 하는 거니까 실제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하는 일이 없으니 그냥 대충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야. 대충. 이거 거래가가 있는데 이게 무조건 시가야. 그래서 혹시라도 너 우연이라도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해가지고 뭐 저가 양도, 고가 매입 이런 게 해서 이익을 특수관계인한테 분여했다라고 하면 요거 차액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우연이라도 특수관계인한테 매매해가지고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그런 특수관계인한테 매매하는 거래가 없다 보니까 사실 법이 좀 잘못되어 있어도 안 고치고 있었어요. 계속 그냥 안 고치고 있다가 요 같은 경우에 우연히 특수관계인한테 거래했는데 고가 매입, 저가 양도가 돼가지고 부계부를 적용하면 조금 시장에서 거래한 건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한 거잖아요. 이때 조금 올라가지고 이렇게 이 가격으로 거래를 한 건데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 이익을 분유하려고 그렇게 거래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부계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리적으로 바뀐 거예요. 이 거래가, 장내 거래면 요 거래가가 시가야 그냥. 최종 시세 가액, 종가가 아니라는 거죠. 장 마감할 때 그 종가, 3시에 찍는 그 종가가 아니라 거래가가 시가야.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가 사실 문제점이 많았던 이유가 최종 시세 가액을 시가로 과거에는 했는데 장내 거래라고 해도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 분여 요건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얘는 뭐 시가가 분명하기 때문에 현저한 이익 분여 요건,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있거나 3억 원 이상의 차이가 있거나 그래야지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는데 원래 고가 매입이라든지 저가 양도는 근데 주식은 예외였거든요. 주식은 1%라도 차이 나면은 부계부 적용할 거야.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우연히 특수관계인한테 팔아가지고 차이가 당연히 나잖아요. 조금이라도 차이 나면은 부계부인 거예요. 그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장 내에서 거래한 것은 의도적으로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판 건 아니니까 얘는 이 거래가를 시가로 할 거야.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인 장내 거래,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한 거예요. 상대방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냥 거래한 겁니다. 그 경우에는 거래가가 시가니까 거래가가 시가면 거래가하고 시가인 거래가하고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으니까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특수관계인 거래라고 해도 시가로 거래한 거니까. 아시겠죠? 시가로 거래한 거니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아요.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장내 거래라고 해도 대량 매매가 일어났다는 거죠. 대량 매매. 이거는 약간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완전 대주주예요. 완전 대주주라 가지고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주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관계인한테 이익을 막 분요하고 싶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무리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해도 잘 거래가 안 되는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의 주식을 내가 엄청나게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놓을 테니까 빨리 사라.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서로 짜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대량 매매는 완전 대주주의 경우에 대량 매매가 가능해요. 그게 주가를 조작하는 거죠. 조작해가지고 내가 싸게 내놓을 테니까 얼른 사가. 이런 식으로. 되게 몇천 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엄청 비싼 거. 비싼 거를, 비싼 주식을 몇천 주를 가지고 있고, 뭐 몇만 주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갖고 있는데 그거를 내놓은 거죠. 특수관계인한테 사라고. 그리고 저가 양도를 한 거예요. 이익을 분열을 한 거죠. 그럼 조세피가 가능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런 조세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장내 거래라고 해도 대량 매매가 있었다라고 하면 조세피 목적으로 이런 매매 거래를 한 거니까 그때는 최종 시세 가액을 시가로 하고요. 거래가하고 조금이라도 차이 나면요. 1%라도 차이 나면 부계부 적용할 거야. 라는 거죠. 이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장난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합리적으로 바뀐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누군지 잘 모르고 주식 거래를 하는 거니까 장 내에서는 거래가 자체가 시가가 되고 그럼 부계부가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량 매매라든지 또는 장외 거래. 장외 거래는 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거니까 누구 만나가지고 네가 사가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장외 거래라 가지고 얘도 최종 시세 가액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부계부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얘는 거래가 자체가 시가니까 거래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거래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하나도 안 나니까 부계부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특수관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최종 시세 가액을 시가로 하니까요. 거래가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거래가하고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부계부인 거예요. 특수관계인이 끼면. 물론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장외 거래든 뭐 대량 매매든 상관없이 특수관계가 없으면 원래부터 부계부 아니잖아요. 근데 특수관계인한테 대량 매매, 특수관계인한테 장외 거래했다라고 하면요. 이거 무조건 차이가 나요. 그리고 1%라도 차이 나면 얘는 원래부터 현저한 이익분열 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요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 1%라도 차이 나면 무조건 부계부가 적용이 된다. 주식 거래는 현저한 이익분열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 저가 양도, 고가 매입 같은 경우에 5% 기준, 그리고 3억 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부계부가 적용되죠. 만약에 특수관계인 거래면. 아시겠죠? 특수관계가 있어야 돼요. 특수관계가 없으면 부계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바뀐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매는 그냥 거래가가 시가예요. 아시겠죠? 거래가 자체가 시가고 요 두 가지만 최종 시세 가액으로 한다. 자, 문구를 좀 볼게요. 거기 보시면 원칙이 뭐 시가가 있는 경우에 시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장내 거래,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이 장내 거래는 그렇게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 거래가. 그거 시가 그대로 가는 거고요. 다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상장 주식을 대량 매매 등으로 거래하거나 대량 매매, 장 내에서 대량 매매로 거래를 했거나 아니면 장외 거래를 했다는 거죠. 장외 거래. 그때는 특수관계인한테 입으로 이렇게 이익을 분야할 수가 있어가지고 거래일의 최종 시세가액 그거를 시가로 하겠다는 거죠. 그거랑 거래가가 조금이라도 차이 나면 부계부가 적용될 여지가 있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이제 가로 안에 거래소가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때는 최종 시세가액이 거래일 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 시세가액 장외 거래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는 또 이렇게 직전 최종 시세가액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꽃표시에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경영 프리미엄 이런 게 붙을 수가 있어가지고 할증이 들어가요. 할증. 그 가액의 20%를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경영 프리미엄 살 때는 원래부터 좀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 법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요 시가만큼만 돈 주고 주식을 살 수는 없어요. 완전 내가 대주주가 되고 그 회사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되려면요. 원래부터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그 가액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좀 볼 거야. 그런 거죠. 경영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예외는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시가가 불분명하면 순차적으로 감정평가가액 먼저 적용하고 그다음에 상징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 그런 걸 적용하고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이 주식, 출자 지분은 절대 감정평가가액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징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한다. 그건 원래부터 있던 규정이에요. 그리고 이번 양가로 같은 경우에도 요거 규정을 약간 보완했어요. 원래 현저한 이분여 요건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시가와 거래가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하나여 부당 거래로 본다고 되어 있죠. 다만 이 규정은 주권 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구가 살짝 바뀐 거예요. 원래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었냐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 얘는 현저한 이분여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였거든요. 그 1%라도 차이 나면 만약 특수관계인한테 팔았다라고 하면 과세를 할 거야. 부계부 적용할 거야. 그런 거였는데 한국거래소라고 하면 장내거래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장내거래, 시장 내에서 거래하는 거 그거만 얘기하는 건데 장외거래 같은 경우에도 부계부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빼버린 거야. 장내거래든 뭐 장외거래든 이렇게 장내거래라고 해도 대량 매매가 일어났다든지 장외거래가 일어났다든지 둘 다 최종 시세가액하고 거래가가 1%라도 차이 나면 부계부 적용 그런 개념이라서 이런 표현이 좀 바뀐 겁니다. 그냥 주권 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분여 요건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바뀐 거죠. 장내든 장외든 둘 다 넣는 겁니다. 둘 다 넣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 같은 경우에는 연결 법인 간 용역 거래 시 부당행위 계산 적용 기준 마련해가지고 우리 용역 쪽이에요. 요게 절이되어 고리 차용 등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용역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뭐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요거 때는 부계부 적용하겠다라는 규정이죠. 우리 손해보면 부계부 적용하잖아요. 근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해서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는 거에 C번이 추가가 된 거야. A하고 B는 원래부터 있었죠. 뭐 주식 매수 선택권 요거가 있었고 그리고 비출자 임원, 뭐 소액주주 임원, 직원한테 사택 제공하는 거 그거 부계부 적용하지 않을 게 원래부터 있었던 규정이고요. 요건 제야 쪽은 안 들어왔어요. 제야, 저가로 양도했다든지 고가로 매입했다든지 그쪽에는 이 규정이 없어요. 저가 양도 고가 매입. 여기서는 용역 쪽을 넣은 거고요. 용역 쪽만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한은 안 들어왔고요.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연결 법인 간의 연결 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입법 예고가. 기획재정부령이 시행규칙을 얘기하는 건데 요게 3월 달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법률 개정되고 지금 시행령은 입법 예고만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또 나중에 3월 달쯤에 나와가지고 요거는 뭐 시험 범위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 키워드가 연결 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다. 그게 키워드예요. 그 표현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부담의 부담 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세부담의 부담 감소가 없다. 이거는 연결 아시죠? 연결은 모법인하고 자법인하고 연결 납세 제도 이걸 취하는 건데 자법인이 얘가 뭐 많이 있겠죠. A, B, C, D 이런 자법인이 있다. 이걸 다 묶어가지고 모법인이 세금 내는 거잖아요. 이런 게 연결이죠. 이게 연결인데 이 모법인이 자법인한테 뭐 용역을 제공을 할 때 좀 저가로 제공을 했다든지 고가로 제공받았다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뭐 예를 들면 용역인데 여기서는 제야 말고요. 용역을 시가가 100원인데 이거를 뭐 300원을 주고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할게요. 자회사로부터. 원래는 시가가 100원인데 300원을 줬다라고 하면 누가 손해보죠? 모법인이 좀 손해를 보겠죠. 그러면 200원만큼 모법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봐요. 얘는 200원 손해. 근데 자법인 얘한테 뭐 100원짜리를 300원에 용역 제공을 받았다라고 하면 얘는 300원 받는 거니까 200원만큼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럼 똔똔인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200원 플러스 200원 하면 어차피 얘들은 하나의 실체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연결해가지고 납세하는 그런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거니까 얘를 두 개의 개별적인 회사로 보기보다는 실제로 연결법인을 하나의 실체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소득이 뭐 더 줄어들어가지고 법인세 부담이 더 줄어서 세부담 회피가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연결법인세 자체는 변동이 없었다는 거죠. 이 거래 때문에 연결법인세가 더 줄지 않았으니까 부당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런 용역 제공 거래를 하긴 했지만 내부 거래를 한 거예요. 내부 거래를 했고 연결 납세 방식이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 한쪽은 손해를 보고 한쪽은 이득을 보고, 근데 하나의 법인이니까 이게 두 개의 실체면 원래 손해본 쪽을 가산 조정을 하잖아요. 그게 부계부고 이익본 쪽은 그거 다 입금으로 과세를 해버리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얘는 하나의 실체로 볼 수가 있는 거라 가지고 부계부를 적용하지 않을게. 근데 요 규정이 용역 쪽만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 카테고리 자체가 뭐 저가 양도, 제하를 저가 양도하거나 뭐 또는 제하를 고가 매입하거나 그쪽에 들어온 규정이 아니라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번 또 마찬가지예요. 다만 해서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연결 법인 간에 연결 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이런 요건을 충족해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제외한다.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거나 둘 다. 자, 그 케이스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7번. 17번 같은 경우에도 이건 별거 없어요. 우리 건설 기타 용역은 원가 곱하기 1 플러스 원가 이익률 적용해서 요 시가인 용역의 금액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때 원가 이익률의 문구가 좀 다듬어졌어요. 그 원가 이익률은 특수 관계인 외의자에게 제공한 유사 용역 제공 거래. 원래 요까지만 표현이 있었거든요. 요까지만 표현이 있었는데 또는부터가 붙은 거예요. 또는 특수 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 제공 거래. 요거의 수익률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문구가 살짝 추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특수 관계인 외의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 거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특수 관계인 외의자에게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그런 이력이 없어. 이력이 없으면 다른 애들끼리 거래한 그 이익률, 그걸 가지고 요 용역의 시가를 산정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문구가 좀 더 다듬어지고 정확하게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18번 결손금 2월 공제 기간 확대. 이런 건 좀 중요하죠. 날짜 연도가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종전에는 10년간 2월 됐죠. 2월 결손금이. 근데 이제 개정이 되면 15년간 2월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게 뭐 예전에도 이게 5년짜리가 있었는데 한번 2009년도 1월 1일 날 개정이 되면서 5년이 10년으로 바뀐 규정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15년으로 더 바뀌었어요. 요걸 좀 더 2월 시키는 기간을 확대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게. 지금 힘든 회사들이 많고 결손 나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결손금을 좀 더 장기간 동안 써먹을 수 있게 2월 기간을 늘려준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개정이 됐지만 요거 잘 보셔야 돼요. 2020년 1월 1일, 작년 1월 1일이죠. 이번 연도에 개정이 됐지만 약간 소급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됐어요.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요. 작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엄청 결손 많이 발생했거든요.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아주 예외적으로 소급해가지고 그렇게 입법을 해버린 거예요. 소급해서. 이게 소급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12월 말에 원래는 개정되잖아요. 2020년 12월 말에. 이때 성립 시기잖아요. 거의 12월 말, 뭐 12월 말 근처에 개정이 돼요. 12월 29일 날 개정된다든지 뭐 30일 날 개정된다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성립되기 전에 요 과세기간 개시일까지는 소급해가지고 소급 과세하는 것이 괜찮아요. 이게 부진정 소급, 진정한 소급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요거 조금 전에 30일 날 개정됐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1월 1일로 소급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어찌됐든 뭐 납세자한테 유리한 거는 소급효가 괜찮거든요. 통설이 납세자한테 유리한 소급효는 괜찮다. 원래 소급 과세 금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건 또 괜찮아요. 그렇다 보니 이번 연도에 개정이 되면서 요거 2020년도 1월 1일부터 발생한 그 결손금을 15년간 이월시켜줄게. 그런 개념이죠. 요거는 뭐 1월 1일 기준인데 표현이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도 나올 수도 있어요. 뭐 15년으로 한다. 2월 기간은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10년으로 한다.
이런 표현하고 이 표현하고 똑같아요. 10년으로 하는데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은 15년으로 한다. 같은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이렇게도 넣어놓고 이렇게도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둘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걸 아시기 위해서 그렇게 넣어놨는데 계산 문제 풀기에는 10년이 좋아가지고 이론서에는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론서. 근데 계산 문제는 또 이렇게 10년으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계산 문제는 막 지금 시점으로 갔을 때 뭐 15년 전 거 그 공제되느냐? 안 돼요. 과세표준 계산할 때 15년 전 거 안 되거든요. 2월 기간 다 끝났어요. 걔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10년 거 2021년 기준으로 2011년 1월 1일 이후 거 그거 과표 계산할 때 공제가 가능해요.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도 2011년 1월 1일 이후 거 그거를 빼가지고 기준 소득이라는 걸 구하셔야 되는 거고요. 계산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되고 말 문제는 지금 법문구가 15년 2월 기간을 1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법문구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말 문제는 이렇게 넣어놨어요. 둘 다 알시라고. 이런 편은 이렇게 넣어놓고 요 OX는 이렇게 넣어놓고 제가 문제집도 있고 이론서도 있고 하니까 둘 다 아시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왜 일관성 없이 그렇게 하냐 변덕부리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산 문제는 10년으로 갖고 가시면 되고 말 문제는 사실은 15년으로 가고 이제 가로 안에 문구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거 갖고 가셔야 되고 또 20번 보죠. 19번 보죠. 19번은 또 별거 아닌데 2월 결손금 공제 한도 60% 적용 제외 대상이 추가가 됐습니다. 요 60% 적용 제외 대상에는 원래 중소기업 하고요. 뭐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을 받는 법인이라든지 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이라든지 그런 애들은 100% 한도잖아요. 과표 계산할 때. 여기에 추가가 된 게 거기 문구가 약간 변형됐죠. 원래 금융회사 등과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이렇게 금융회사 등과로 끝났는데 또는이 더 들어왔어요. 금융 업무, 기업 구조 조정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그것도 들어온 거죠. 근데 요게 완전히 이쪽만 들어오고 다른 쪽은 안 들어왔거든요. 요거 노력하는 법인들이 나오는 동네가 두 군데거든요. 실제 우리 교재에 보면 과표 계산할 때 2월 결손금 한도 있죠. 과표 계산할 때 2월 결손금 한도 각사소득의 60% 그걸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 그쪽 동네에서 노력하는 법인들은 100% 한도로 할게. 그게 나오고 또 이 노력하는 법인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 면제 이익이 있죠. 그거를 향후 결손금 보존에 충당할 수 있는 그런 특정 법인에도 이런 노력하는 법인들이 열거가 되어 있죠. 근데 출자 전환으로 인한 채무 면제 이익 그 파트에 법정 법인에 얘는 안 들어왔어요. 공공기관. 아시겠죠? 원래 법이 개정될 때 그렇게 완전히 똑같이 개정되진 않아요. 요거는 과표 쪽에 요런 공공기관이라는 문구가 추가가 됐고 채무의 출자 전환 그쪽 동네에서는 그대로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쪽은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같이 바뀌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개정사항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 PFV라고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어클이 뭐 원래 차량을 얘기하는 건데 매개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리고 비어클 소득공제 요 규정을 조특법으로 이관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제목이. 요거는 원래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요거까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실제로 투자회사가 되게 많은 종류가 있었거든요. 선박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다가 그중에서 몇 개가 이쪽으로 빠진 거예요. 요거는 조세 특례 성격이니까 법인세법이 아니라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특례니까 적용 기한이라는 걸 좀 신설하자라고 해서 원래 얘는 적용 기한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주면 그 배당 준 것을 소득공제 해줄게. 그래서 너희들은 거의 도관에 불과한 것이고 페이퍼 컴퍼니니까 법인세가 과세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규정이죠. 여기서 이렇게 좀 빠져나온 거예요. 몇 개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각종 투자회사도 여기 들어가 있긴 합니다. 각종 뭐 선박 투자회사 여전히 여기 들어가 있고요. 해외자원 개발 투자회사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법인세법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런 투자회사들이 동그라미 2번으로 빠진 거예요. 조특법으로.
규정이 두 개로 나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규정은 똑같아요. 근거법만 다를 뿐이고 적용 기한이 있냐 없냐 그거의 차이예요. 얘는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배당소득공제 해줄 거야.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고요. 얘는 적용 기한이 없어요. 영구적으로 배당소득공제가 되는 케이스고요. 그런 차이뿐이고요. 차이가 없습니다. 배당 가능이익에 얘는 원래 한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몸이라서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을 주면 배당 준 거 전액을 배당소득공제로 빼줄게. 과표 계산할 때. 얘는 거의 법인세를 안 내니까 배당을 주면 주주 입장에서는 과세가 안 된 채 배당이 왔으니 근로수업 안 되고 개인이면 법인이면 주주가 수입 배당을 입금 부산입이 안 된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는데 법인과세 신탁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얘도 배당 가능 이익의 일정 부분을 이제 배당을 준 거죠. 요거는 근데 90%가 안 들어왔어요. 규정에 90%라는 표현은 없어요. 요것도 차이 나는 거 조금 비교하셔야 돼요. 요거는 90% 이상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얘는 그냥 배당을 주면 돼요. 배당 주면은 배당 소득공제 해주거든요. 90%라는 표현이 없다. 그럼 법 문구를 좀 정확하게 읽어보시긴 해야 돼요. 얘는 90%라는 표현이 있고 얘는 없어요. 아무튼 얘도 페이퍼 컴퍼니랑 뭐 마찬가지죠. 원래 수탁자가 과세가 되는 경우가 없는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서 신탁 회사죠. 걔를 납세의무자로 해가지고 신탁 재산 자체를 하나의 내국 법인으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법인세를 과세하려고 봤더니 배당을 다 주고 있네. 그럼 배당 준 게 있으니까 배당 소득공제 해줄게. 배당 소득공제를 받았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법인세 과세가 안 된 채 주주들에게 배당이 흘러간 거니 주주 입장에서 근로수업, 수입배당 입금 부산입 할 필요 없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과세 신탁 재산이 추가가 된 거죠. 여기에. 그리고 다 같이 하나 개정된 게 뭐냐면 전부 다 이런 표현이 들어왔어요. 아까 X1년도가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년도. 여기가 대상이 되는 사업년도고 잉여금 처분 결의는 다음 연도 초에 이루어지죠. 처분 결의를 요때 해가지고 배당을 얼마를 줄까 말까 그런 걸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배당 소득공제는 언제 해주느냐? 이때가 아니라는 거.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아니라 그 배당 결의를 했다고 하면 처분의 대상이 되는 그 사업년도라는 거. 대상이라는 표현. 요거는 다 같이 들어온 거예요. 잉여금 처분 결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년도. 그때 소득공제 해줄게. 명확하게. 다 같이 그런 표현이 들어왔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죠. 그 배당 소득공제 보시면요.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투자회사 등이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을 주면요.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 대상 밑줄. 대상이 되는 사업년도예요. 이런 게 이제 말문제로 결의일이 속한 사업년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이건 조특법상 소득공제로 이제 빠진 건데 그 위 1의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 배당을 주면 마찬가지죠.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 밑줄 대상이 되는 사업년도의 소득 금액에서 배당 소득공제를 한다. 그리고 적용 기한이 나와 있죠.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년도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 조특법으로 법인세법에서 이관된 규정이고요. 또한 3번에 법인과세 신탁 재산에 대한 소득공제가 나오죠. 법인과세 신탁 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 또 대상 밑줄 대상이 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얘는 90%라는 규정이 따로 없어요. 90% 이상 뭐 배당을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배당 소득공제 해주고 90% 이상이 안 되면 배당 소득공제 안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또는 3번은 90% 이상이라는 요건이 없다. 그 정도 좀 갖고 가시면 되겠고 그 꼴표시 4번은 뭐 당연한 내용을 적은 건데 그 꼴표시 4번 보세요. 공제하는 배당 금액이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한다는 거죠. 초과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본다. 요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각사소득이 있어요. 이비소를 빼죠. 이비소를 빼가지고 과표를 구하잖아요. 과세표준. 각사소득이 100인데
소득공제 120 할 수 있어요? 과표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없다? 과표 마이너스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 소득금액 한도를 해서 뺀다. 과표 빵 그런 식으로 범위세 안 내고. 20은 2월 공제가 되느냐? 2월 공제 안 돼요. 2월 공제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거든요. 2월 결손금만 2월 공제가 된다고 했고요. 비과세 소득, 소득 공제는 2월 공제 안 된다. 이거 객관식에서도 다 하는 내용이에요. 비과세 소득, 소득 공제는 2월 공제 안 돼요. 2월 공제 안 되고 소득 공제 못 받은 것은요.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또 써먹을 수는 없어요. 그거 갖고 가시면 돼요. 요게 소득 이건데 이거 어떻게 120을 빼느냐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소득은 뭐 입금, 송금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 배당 가능 이익은 또 다른 개념이라 가지고 그래서 요게 더 클 수도 있거든요. 배당 가능 이익, 그건 또 다른 개념이라서 소득보다 배당 가능 이익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계산 방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제하는 배당 금액이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2월 공제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지문. 뭐 5년간 2월 된다. 뭐 10년간 2월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니까 없는 것으로 본다. 문구 체크하시고 21번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 세율 인상 등이죠. 자, 주택 양도의 경우에 세율이 좀 인상이 됐어요. 이게 원래 비사업용 토지라든지 회사가 주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 갖고 있냐? 투기 목적 아니냐라고 해서 종전에 주택이나 별장, 비사업용 토지 이런 거 갖고 있다가 양도를 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걸 내죠. 이거는 사실 각사소득에 포함된 소득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중으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투기를 방지하고자 대놓고 이중과세를 하는 그런 규정인데 그때 세율이 종전에 10%였죠. 10%. 그리고 미등기 자산은 40%. 미등기 자산은 40%. 그렇게 되어 있다가 주택은 이제 양도소득세가 바뀔 예정인데 양도소득세는 그나마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에 대해서 좀 더 중과를 하는 방식으로 주택의 세율이 70%, 막 60% 이래요. 1년 미만으로 보유하다가 주택 팔면 막 70% 과세하겠대요. 내가 한 양도 차익으로 1억 벌었으면요. 70% 때려가지고 거의 뭐 7천만 원 세금 내야 돼요. 3천만 원만 내가 먹는 거고요. 양도 차익이 이 정도 생겼을 때. 양도소득에 대한 과표가 1억인데도 불구하고 70% 다 세금 뜯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택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재를 가하거든요. 폭탄이 떨어져요. 지금 세금 폭탄이 주택에 대해서. 주택을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가 살 것도 아닌데 그쪽에서 거주할 것도 아닌데 왜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지금 사람들이 주택이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완전 나쁜 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세금 매기는 걸 보면은 완전 주택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나쁜 놈, 적폐 뭐 이 정도에 지금 이 정도라 가지고 세율을 갖다가 주택을 이제 팔게 되면 막 70% 세금 다 뜯어갈 거니까 주택 많이 갖고 있지 말라는 거죠. 다른 데 투자해.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주택 투자하지 마. 주택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요거 많은 돈을 좀 벌었다고 해도 다 세금 낼 거니까 요거 투자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주택 가격이 잡힐지 안 잡힐지는 시장하고 정부 정책하고 이렇게 다르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세율이 70%라고 해도 70% 세금 뜯는다고 해도 30% 남잖아요. 남기는. 뭐 90%면 모를까? 90%면 잡힐 거야 분명히. 근데 70%면은 30% 남으니까 주택 가격 막 더 올리는 거지. 더 올려가지고 막 투기를 더 많이 하고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주택 보유세도,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엄청나게 올리고 있거든요. 보유세도 엄청 올리지. 그런데다가 양도했을 때 너 돈 번 거 있으면 다 뜯어갈 거야. 이러고 있지. 그런 식으로 주택 보유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지금 세금 폭탄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거의 그 정도로 주택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식으로 정부가 정책을 냈거든요. 그 양도소득세가 그쪽으로 바뀔 거니까 법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법인도 이거 올려야겠다는 거죠. 양도소득세가 70%, 막 60% 이렇게 올라가니까 얘도 법인의 경우에도 10%는 좀 부족하다. 주택의 경우에는 20%로 가겠다.
양도소득세하고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내용으로.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고, 이제 다른 데 부동산 투기 같은 경우에도 재미를 볼 수가 없으니까 주식 투자로 돈이 몰리는 건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시장이 너무 들썩들썩 그래가지고 장난이 아니에요. 주택 가격이 잡힐까 모르겠어요. 잡히면 좋은데, 저도 주택이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가가 아니거든요. 전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택이 좀 폭락했으면 근데 주택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겠죠. 정말로 돈이 되게 많으신 분들은 또 자본주의인데 정부가 왜 그렇게 하느냐 불만이 되게 많을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하고는 좀 다르겠죠. 저는 서민이라 가지고 그냥 주택이 다 이제 주택을 좀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자꾸 오르니까 살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20%가 될 거고요. 주택이랑 별장은 원래부터 있던 규정이고요. 20%로 바뀐다는 게 그게 개정되는 내용이고, 미등기 자산은 40%, 그거는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이게 추가가 됩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양도소득세가 바뀔 예정이라서 그래요. 양도소득세에서 분양권 뭐 이런 것도 추가가 되고 하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바뀔 예정인데, 요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조합원 입주권 하고요. 분양권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그걸 법인이 사가지고, 이제 개인이 샀으면 양도소득세가 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법인을 통해가지고 막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팔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 같이 제재를 좀 가하겠다. 얘도 갖고 있다가 팔면 과세를 할 거야. 그때 20%로. 얘는 등기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등기 대상이 아니라 가지고 뭐 미등기에 대한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등기를 아예 안 하는 거니까 그냥 20% 세율로 들어왔죠. 원래는 이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과세를 할 거야 라는 것이고, 등기 대상은 아닌 거니까 세율은 그냥 20%. 요 비삼용 토지는 종전하고 똑같아요. 원래 10%, 미등기 자산은 40%.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요게 21번 개정 사항이고요. 거기 뭐 개정 이유도 개인 법인 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한다고 되어 있죠. 양도소득세가 바뀔 예정이라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 상생 협력 촉진 세제, 요 조특법입니다. 세무사 1차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회계사 1차 시험 범위니까요. 회계사 응시생들은 공부하셔야 되겠죠. 기업소득 같은 경우에 이게 있으면 이거를 투자액 공제 방식에서는 종전에는 65%를 급했어요. 65%를 한류시켜라 라는 거였죠. 근데 이제 70%로 바뀐다는 거죠. 65%가 70%로 바뀐다. 근데 투자액 미공제 방식은 종전하고 똑같아요. 종전에도 기업소득의 15% 때렸죠. 투자액 미공제 방식은 투자액을 공제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한류에게 임금 증가액하고 상생협력 추정금 그것만 빼는 거죠. 투자액 공제 방법이 한류에게 투자액까지 포함해가지고 빼는 방식이고요. 70%로 한류를 좀 많이 시키라는 거죠.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좀 많이 한류를 시켜라라는 개념으로서 투자 좀 많이 해라. 70% 돈을 좀 풀어라.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임금 증가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요 70% 한류를 시키라는 건데, 그래도 이걸 또 조세 저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임금 증가액은 좀 많이 쳐줄게라는 거야. 많이 쳐줄게. 고소득자의 개념이 과거에는 근로소득자 중에서 7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 얘들은 임금 증가액 계산할 때 제외를 했거든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를 했는데 그 7천만 원이 8천으로 바뀌어가지고 8천만 원 이상인 자를 제외하니까 요 8천만 원 미달하면요 임금 증가액으로 쳐져가지고 한류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류액으로. 왜냐하면 기업소득의 65%였는데 70%로 한류를 많이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요 한류액은 또 아무런 개정이 없으면 기업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 증가액을 조금 더 늘려줄 테니까 나머지는 좀 더 투자를 해. 뭐 이런 식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거 7천만 원에서 이제 8천만 원. 이상인 자가 상시 근로자에서 빠지고 8천만 원 미달하는 자는 임금 증가액에 들어올 수가 있다. 뭐 임원은 원래부터 제외하고 있었죠. 그다음에 초과 한류액 2월 기간이 확대가 됩니다. 초과 한류액. 요게 딱 한 번만 2월 되는 규정이었거든요. 실제로는 딱 한 번만 2월 돼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한계 3년도. X 1년도가 있고 3년도가 X 2년도가 있어요. 이때 초과 한류액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한류액이 더 많은 거죠. 기업소득의 뭐 70% 또는 15%에서 한류액을 뺐는데 마이너스가 뜬 게 초과 한류액이고요.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가 떴으니까 미한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죠. 안 내는 거죠. 세금 안 내고. 요게 예를 들면 100억이라고 할게요.
초과 한류액이 100억이에요. 근데 X2년도에 이 초과 한류액은 넘겨가지고 써먹을 수 있거든요. 100억. 미한류 소득이 발생했다는 거죠. 미한류 소득이 발생하면요. 이때 예를 들면 한 80억 발생했다고 할까요? 그러면 초과 한류액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뺄 수가 있어요. 지금 100억이 있으니까 이걸 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미한류 소득인데 80억만 발생했으니까 여기서 80억까지 빼고 이제 납세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100억을 한번 빼볼까요? 100억 빼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럼 얘도 원래 미한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게 플러스가 나와야지만 거기 20% 세율 때려가지고 미한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20% 세율. 그런데 지금은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요.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는 딱 한 번만 이월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X3년도가 됐다는 거예요. X3년도에 미한류 소득이 생겨나면요. 30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그냥 바로 과거에는 종전에는 20% 때려가지고 미한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6억 이걸 냈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요거 아깝잖아요. 초과 한류에 다 못 써먹은 거 이거 한 번 더 이월시켜줄게 라는 거야. 한 번 더 X2년도 거를 한 번 더 이월시켜가지고 남은 거 미한류 소득에서 빼고 남은 초과 한류액을 한 번 더 이월시켜서 여기서 뺄 수 있다는 거죠. 20억 빼가지고 이제 10억 나오면 거기 20% 때려서 뭐 2억 내면 된다는 거죠. 원래는 한 개였는데 이제 두 개로 바뀐 거예요. 두 개에 3년도로 이월시킬 수가 있다. 한 개가 아니고 이제는 두 개로 바뀌었구나. 문구 보시면요. 초과 한류액 2월 기간 확대. 해당 사업년도에 초과 한류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류액을 그 다음 두 개 사업년도 한 개가 아니에요. 두 개 사업년도까지 이월해서 그 다음 두 개 사업년도 동안 미한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적용 기한 또 연장이 됐습니다. 원래 작년 말까지였는데 2년 연장을 해가지고 2022년 12월 말까지로 요 미한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계속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번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습니다. 이런 건 조특법 규정이고요. 1차 시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있는데 그런 게 시험에 출제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통합이 됐나 보다. 이것도 되게 극단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많이 바뀐 규정이긴 하지만 우리 시험 목적상으로는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통합이 됐나 보다. 그 정도로만 갖고 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거기 두 번째 줄에 제목의 두 번째 줄 조특법상 세액공제 2월 기간 확대라고 돼 있죠. 여러 가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가 있죠. 뭐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세액공제는 전부 다 통합이 됐고요. 뭐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통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것도 조특법상 세액공제인데 이게 이월되는 기간이 어떤 거는 막 5년이고 어떤 거는 7년이고 어떤 거는 10년이고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던 거를 갖다가 전부 다 10년간 2월 공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뀐 거죠. 조특법상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있는데 다 10년간 2월 공제가 되는 겁니다. 외우기는 더 좋죠. 우리는 수업 목적으로 공부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거 막 5년 외워야 되고 어떤 건 10년 외워야 되면 힘든데 10년으로 갖고 가시면 되는 거니까 쉽죠. 그리고 뭐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외국납부 세액공제 그거 원래 5년간 2월 공제 됐었죠. 그것도 10년간으로 2월 공제에 바뀌었습니다. 법인세법상 외국납부 세액공제 그리고 조특법상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0년간 2월 공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4번이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나오죠. 외국납부 세액공제상의 송금 산입 방식이 폐지가 됐어요. 이거는 뭐 법인세법이든 소득세법이든 마찬가지로 송금 산입 그리고 필요경비 산입 방식을 폐지를 하고요. 세액공제만 되는 걸로. 과거에는 세액공제 방법과 송금 산입 방법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었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선택을 하면 되는 거냐면 세액공제를 할지 말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지 말지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 당연히 어떤 게 유리하죠? 세액공제 받는 게 좋은 거죠. 잘 챙겨서 받으라는 거죠. 안 받으면 뭐 소용없다 이런 거고 세액공제를 받을지 말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문구가 바뀌었죠. 그 외국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공제 한도 내에서 외국 법인세액을 해당 사업년도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걸로 끝나거든요. 과거에는 요 세액 공제 방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송금 산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송금 산입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지고 그냥 세액공제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문구가 바뀐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세무 조정이 되는지 아셔야 돼요. 사실상은 우리 법인세법상으로는 직접 외국납부세액이 있고 간접 외국납부세액이 있고요. 그리고 의제 외국납부세액이 있죠. 이건 감면받은 경우로 얘기하는 거고요. 외국에서 법인세 감면을 좀 해준 거예요. 그 세액공제 방식을 이제 적용하는 건데 이걸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선택이에요.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적용을 하면요. 그때는 직접 외국납부세액은 회사가 당연히 외국에 낸 법인세 지출된 게 있으니까 비용 잡혀 있을 거거든요. 외국에 낸 비용 잡힌 법인세가 있을 건데 그거를 송금 불산입이라는 조정을 하긴 해야 돼요. 우리 송금 산입도 하고 세액공제도 하고 그 두 개는 안 돼요. 두 개 다 같이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요 이미 외국에 낸 거 비용 잡혀 있는 거를 다시 송금 불산입으로 돌려야 돼요. 세금 내기 전으로 돌리는 거죠. 그 세금 내기 전으로 송금 불산입을 해놓고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요거 비용 내기 전에 얼마 벌었냐라는 거죠. 그 번 거에 대해서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잡혀 있는 걸 송금 불산입하고 소득 처분은 기타 사유출이에요. 돈 나가는 개념이니까 기타 사유출. 그리고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내가 직접적으로 낸 건 아니고요. 요거는 지점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고 하면 간접은 자회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근로수업하고 거의 뭐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근로수업하고. 법인세를 다시 가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법인세 내기 전 소득으로 바꿔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 근로수업도 배당 소득에 더하잖아요. 더해가지고 법인세를 더해서 법인세 내기 전 소득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세금이 나오면 요 근로수업 금액 배당 세액공제로 빼주는 개념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해외 자회사가 법인세를 외국에 낸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내고 나서 나한테 남는 거, 법인세 내고 남는 거를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나는 주주 법인이고 해외 자회사가 나한테 배당을 주는데 법인세 내고 주는 거니까 내가 받는 것은 순액으로 받는 거야. 순액으로 법인세 내고 난 후에 금액을 받는 거죠. 다시 총액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총액으로 입금 산입, 법인세 해외 자회사가 낸 거 있죠. 그거 내가 배당받은 포션 부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입금 산입을 하면 총액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순액으로 법인세 빠져있는 상태인데 법인세를 다시 더해서 얼마의 소득을 벌었나 그거죠. 그거에 대해서 법인세가 나오면 세액공제로 빼주는 거예요. 외국에도 세금 내고 우리나라에도 세금 내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는 개념이 존재하죠. 입금 산입, 이것도 기타 사유출이에요. 소득처분은 입금 항목에 열거되어 있거든요.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입금 항목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입금 항목으로 예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의제 외국납부세액은요. 외국에서 감면해준 세금이라 가지고 돈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비용 잡혀 있지도 않고요. 세무조정 없습니다. 돈 나간 게 없으니까 그래도 세액공제 해줄게. 외국에서 감면된 거니까 그 효과를 살려주고자 세액공제 해줄게 라는 것이고 따로 비용 잡혀 있지는 않으니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면요. 얘 같은 경우에 송금 불산입을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면 하는 거고요. 비용 잡혀 있는 걸 다시 돌리는 거죠. 근데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송금 불산입을 안 한다로 끝나는 거예요. 안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접 같은 경우에는 종전하고 동일해요. 종전처럼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 안 하면요. 이미 비용 잡혀 있는 거 있죠. 법인세 낸 거. 외국에 법인세 냈잖아요. 그 비용 잡혀 있는 게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연히 돈이 나갔으니까요. 비용 잡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송금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종전하고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이 직접 외국납부세액이에요. 간접 때문에 명확하게 좀 바꾼 거거든요. 간접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을 하면 직접 하고 사실 얘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또 가산조정 일어났죠. 그래서 세액공제 방식 선택하면 입금 산입, 이게 송금 불산입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세액공제 방식 선택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표현이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하거나 송금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과거에 이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 안 하면 입금 산입 안 하면 되는 건데 안 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 건데 순액으로 받은 거니까 이걸 갖다가 또 송금 산입하고 있어. 과거에는 법문구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납세자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법문구가 명확하게 안 돼 있으면 그 절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송금 산입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얘하고 개념은 동일한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액으로 이미 받은 거예요. 법인세 다 빼고 순액으로 받은 거. 그것만 과세가 되는 거고 거기 또 송금 산입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 안 하면 그냥 세무조정 없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의제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 안 하면 그냥 혜택 못 받고 끝나는 거예요. 송금 산입 안 돼요. 이제 송금 산입 방식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송금 산입 적극적으로 하거나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직접만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을 안 하면 송금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얘만 유일하게. 이해가시죠? 얘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으니까 얘만 송금으로 인정받는다. 종전하고 동의를 하거나. 세무조정을 또 아셔야 돼요. 세무조정. 얘는 어차피 비용 잡혀 있는 거니까. 얘는 돈 나간 게 없어가지고 비용 안 잡혀 있어요. 얘는 순액으로 어차피 받은 거야. 배당금 수익으로 잡혀 있어요. 순액으로. 법인세 다 내고 배당금 수익으로 잡혀 있는 개념이라 가지고 그거를 그냥 과세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세무조정까지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리고 요 2월 기간이 10년간으로 늘었다는 거 그것도 좀 챙겨가셔야 되는 부분이죠. 10년간. 5년이 아니고요. 10년이죠. 그 문구 잠깐만 볼게요. 그 1번 문구 보시면요. 얘 같은 경우에 입금 항목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간접 외국 납부 세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문구가 조금 명확하게 다듬어진 거예요. 그냥 간접 외국 납부 세액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접 외국 납부 세액으로서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라도 있죠. 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요 입금 산입이 들어가거든요. 아시겠죠? 세액 공제를 안 받으면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입금 산입이 세액 공제 받은 경우라는 표현이 좀 덧붙여진 거예요. 그리고 송금 항목 같은 경우에도 세금과 공과금에 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외국 납부 세액 포함한다. 요거 송금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직접 얘기하는 거죠. 직접 외국 납부 세액은요. 세액 공제를 안 받으면요. 비용 계상되어 있죠. 법인세가. 그 송금 맞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명확하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 송금 맞아, 그거는. 송금 산입 방식이 폐지가 되긴 했지만 네가 비용 잡은 것은 송금 맞아. 세액 공제를 선택 안 하면 송금 불산입 안 할게. 그거예요. 송금 불산입 안 할게. 그리고 송금 불산입 항목에 이제 법인세인데 거기에 세액 공제 적용하는 경우에 외국 법인세. 그래서 요 송금 항목이다, 송금 불산입 항목이다라는 것은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은 세액 공제를 선택을 하면 송금 불산입 항목,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 세무조정이 있다는 것이고 세액 공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비용 계산한 거 그대로 송금이니까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2월 공제 기간이 확대가 되죠. 10년간 2월 해가지고 2월 된 3년도 공제 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10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남아있으면 아깝잖아요. 이게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공제를 못 받은 게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거는 송금에 산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끝에 보시면요. 다만 외국 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 법인 세액이 2월 공제 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버렸다는 거죠. 1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외국 납부 세액이 있는데 지금 공제를 못 받았다는 건데 그 공제받지 못한 미공제 외국 납부 세액은요. 2월 공제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요거는 아까우니까 써먹을 수 있게 해줄게. 기간 또 늘려줬죠? 5년이 아니고 10년으로. 5년이 10년으로 바뀌었고요. 그 10년간 계속 2월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근데 그래도 한도 내니까 한도 내서 2월 공제를 받다 보니까 10년이 이미 지나버렸어. 2월 공제 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한도 초과해가지고 아직 남아있는 잔액은 어떻게 할 거냐? 소멸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소멸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다시 써먹을 수 있게 해줄게. 마지막에 남은 잔액은 그래도 송금으로, 송금 산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한도 초과해서 2월 되는 거 미공제 금액이죠. 이런 규정까지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주 잘 써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써먹을 수 있게 10년간 넘기고 남는 것은 또 송금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25번에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 추가를 했죠. 요 법인세법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가 되는 대상이 있었거든요. 뭐 신설법인도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가 됐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문구 보시면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 법인이 원래는 면제가 되는 법인이었는데 요 고등교육법은 대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 대학교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를 한 거예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 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대학교만 되고 중간예납 의무를 면제를 하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왜 안 되냐라는 거죠. 얘도 중간 예납 의무를 면제를 하자. 학교 법인인 점을 감안해가지고 그걸 추가를 한 거예요. 중간 예납 의무에서 추가를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7번은 우리가 아까 봤는데 법인 과세 신탁 재산 같은 경우에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요 신탁 재산 자체를 하나의 내구법인으로 봐가지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그런 특례였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신탁회사 자체가 완전한 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몇 가지 규정들은 적용하지 않는데 중간 예납 의무 요거 규정 적용하지 않고요. 뭐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 그거 적용하지 않아요. 그 두 가지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들어왔거든요. 완전한 법인이 아니라 가지고 이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납세 편의를 제공한 거고요. 그 다음에 26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납부지원 가산세 적용 제외. 이거 원래 있던 규정이에요. 사실은 원래 있던 규정인데 과거에 우리 가산금이 납부지원 가산세로 통합이 됐죠. 그거 이미 통합이 되는 건데 작년도에 개정이 될 때 얘만 가산금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얘만 입법 미비였어요. 입법 미비로 가산금이라는 표현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걸 책에 어떻게 넣을까? 넣어버릴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납부지원 가산세라는 표현만 쓰고 가산금이라는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쪽에는 가산금이라는 정전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가지고 이걸 왜 안 했을까? 누락을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바꿨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한 번씩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동네를. 가산금을 원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적용을 원래 안 했는데 그거를 이번에 문구를 바꾼 거죠. 가산금하고 납부지원 가산세는 작년도에 이미 바뀌었잖아요. 통합이 됐으니까 납부지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원래 있던 규정이에요. 근데 가산금이라는 표현이 남아있던 부분이었는데 입법 미비로서 그거를 슬쩍 바꾼 거죠. 이거 누락했구나 이런 식으로. 뭐 사람이다 보니까 누락할 수가 있죠. 저도 이제 책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거를 가산금 이게 그대로 명문화되어 있는 거예요. 가산금이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왜 안 바뀌었을까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얘들 누락했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 바꿨더라고요. 입법 미비였나 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이기 때문에 종전 가산금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요 자녀 재산 가액이 확정이 되면요. 자녀 재산 가액이 확정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일단 확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죠.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아시죠? 이게 법정 신고 기한이고요. 3개월, 말일로부터 3개월. 그렇게 되는 건데 납부지원 가산세가 이게 신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붙는 거. 그게 하나 있고요. 하루당 만분의 2.5. 뭐 10만 분의 25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법문구에는 10만 분의 25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만분의 2.5가 좀 편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고 편의상 10만 분의 25라는 납부지원 가산세가 일단 불어나기 시작하죠. 이때 납부 안 하면. 아시겠죠? 그리고 계속 납부 안 하고 있으면 뭐가 날라오죠? 고지서라는 것이 날라옵니다. 고지서라는 것도 표현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 납세 고지서였거든요. 요거는 이제 국세기본법 할 때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납세 고지서가 납부 고지서로 그냥 표현이 바뀐 거고요. 그 납부 고지서가 날라올 거고 고지서상의 납부기한.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은 표현이 지정 납부기한 이런 식으로. 요 신고 납부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이걸 법정 납부 기한이라고 부르고요. 국세징수법에서 이런 표현이 다 바뀌었거든요. 요거는 지정 납부기한, 요거는 법정 납부기한. 요것도 납부기한이라고 표현하고 요것도 납부기한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표현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법정 납부기한이라고 표현하고 요 고지서 날라오면 고지서상에 적혀져 있는 납부기한 있죠. 그거는 지정 납부기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지정 납부기한까지 내면 되는데 이때까지 안 내면
종전에 가상금이라는 것이 붙었던 거죠. 근데 그 가상금이 납부지원 가산세로 통합이 된 거예요. 종전에는 가상금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이 뒷부분이요. 그게 가상금이거든요. 요 지정 납부 기한 지났다라고 하면 무조건 3% 붙고 시작합니다. 미납세액의 3%. 요거는 제재 컨셉이죠. 거기서도 보냈는데 왜 안 내고 있냐? 3% 일단 붙고 시작하고 또 낼 때까지 만분의 2.5가 붙기 시작하는 계속 붙는 겁니다. 요거는 제외하죠. 요거는 기다려주는 거니까 만분의 2.5 카운팅할 때 요거는 제외하고 요 앞부분 만분의 2.5 뒷부분 만분의 2.5가 있죠. 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오고 지정 납부 기한이 지났다는 거죠. 그 경우에 납부지원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거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종전의 가산세거든요. 가상금이거든요. 종전의 가상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요 뒷부분이. 이거는 붙어요. 아시겠죠?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납부 안 하면요. 이 만분의 2.5. 이 납부지원가산세는 붙는 건데 요 뒷부분 납부지원가산세가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현 잘 보세요. 요거는 원래 있던 규정이었는데 거기에 표현이 작년도에 안 바뀌고 있다가 이번에 바뀐 겁니다. 거기 보시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징수에 있어서는 납부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이게 지정 납부기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납부지원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분의 2.5 하고 3%. 자, 요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납부 고지서상의 납부기한, 그 다음 날부터 붙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마지막 법인세잖아요. 마지막 법인세다 보니까 요거는 좀 적용하지 않을게. 입법 미비 부분을 보완했다. 이건 제가 적은 거예요. 걔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보도자료에서도 이거는 왜 고쳤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그 이유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 보도자료에서 원래 개정 이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시행되는 시기 그 두 개가 꼭 나와요. 보도자료라고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내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슬쩍 바꾸더라고요. 슬쩍 바꾸고 개정 이유도 없어. 개정 이유도 없이 그냥 바꿔. 그 이유는 입법 미비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적은 거예요. 그냥 개정 이유는 제가 임의로 적은 거예요. 입법 미비 부분을 보완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결 납세의 적용 시 완전 지배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완전 지배 같은 경우에 연결 모법인하고 이제 연결 자법인이 있으면 요 모법인은요, 자법인의 주식을 100% 갖고 있어야 돼요. 연결 납세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완전 모법인이어야 되거든요. 완전 모법인. 일부분만 갖고 있으면 연결 납세 제도를 선택을 못 해요. 모두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만 요거 100%라고 했을 때 자법인이 보니까 자법인이 A라고 할게요. A가 A 주식 갖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자법인 자신이 자기 거 갖고 있는 거 자기 주식이라고 부르죠. 자기 거를 한 예를 들면 뭐 한 2% 정도 갖고 있대요. 2%. 그러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거는 98%가 유통되고 있겠죠. 자기가 2%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법인이 100% 갖고 있는 게 아니라 98%만 갖고 있으면 연결 납세제도 적용 못하냐. 100%가 아니라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시장에 유통되는 거 얘가 다 갖고 있잖아요. 모법인이. 그죠? 지가 갖고 있는 게 2%고 얘가 98% 갖고 있으면요. 100% 갖고 있는 것으로 볼게. 그렇게 문구가 다듬어진 거예요. 이것도. 다듬어진 겁니다. 이건 좀 당연한 거죠. 완전 모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주주가 없잖아요. 다른 주주가 없으니 얘는 100%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보겠다. 그리고 거기 완전 지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출자 총액의 전부 100%를 보유하는 경우인데 가로 안에 문구가 추가가 됐죠. 의결권이 없는 주식 등을 포함하되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기 주식은 제외한다. 자법인이 자기 거 갖고 있는 거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 걸 다 갖고 있다고 하면 다른 주주가 없다 보니까 100% 지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죠. 그래서 자기 주식은 제외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불성시 가산세율이나 가산세는 여러분들 안 갖고 가시니까요. 종전부터 몰랐던 것들은 개정돼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0.5%짜리가 0.25%로 바뀐 건데 모르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밖에 개정사항들도 좀 있습니다. 뭐 합병 분할 관련해서도 조금 개정사항이 있긴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밖에 개정사항들은 그냥 제목만 넣어놨고 따로 다루진 않을게요. 이건 굳이 모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개정사항 건드릴 문제가 한두 문제라고 했죠. 실제로는 지금 개정세법 특강을 엄청나게 자세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혹시 몰라가지고 그렇게 자세히 하는 거고요. 실제 시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40문제 중에 한두 문제예요. 한두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중요하다고 언급을 드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개정사항이 좀 더 있긴 하지만 그 지역적인 개정사항들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제가 강조드린 부분들 위주로 복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쉬도록 하죠.